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독특한 분 한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왜 소개를 그렇게 해? 프로기 벌써 들어와. 네, 뭐 아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죠. 너무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지금 이제 하찮은 또 일을 또 하고 계신 우리 런던 오빠 김희욱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런던 반갑습니다. 오빠 김희욱입니다. 네. 자, 런던 정경대라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저는 런던 정경대를 다닌다는 분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예전에 그 자본론 번역하신 김수행 교수님이 네. 그 LSE 바로 박사 받으신 걸로. 그렇죠. 네네. LSE가 런던 정경대예요. 그렇습니다. 학벌 세탁용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중간에 세탁이 걸렸습니다. 걸렸고. 예. 이거 지금 빨리 그 원상 복귀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 국부론은 당연히 읽어보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완독은 못했고요. 진짜 부분 보다 막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시도했던 책이긴 한데. 그렇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 국부론을 제대로 진짜 이렇게 꿰뚫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는 마치 뭐 나사에서 우주를 다 얘기하라고 하면은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짧게 하면 몇 마디고 뭐 길게 네. 하면은 막 몇 달 동안. 네. 네? 뭐 태양계, 은하계. 네. 뭐. 하지만 그걸 우리가 또 해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정박님만 믿고 있습니다. 저분의 어떤 지식의 넓이와 깊이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우리 오늘은 김희욱님 믿고 왔는데 서로 지금. 자, 여튼 뭐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저희가 한번 잘 풀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요즘 또 새로 나온 책 하나 신간 소개 한번 잠깐 해드리고 넘어갈까 싶은데요. 썬킴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죠? 매불쇼에서 매불쇼 나오신 들어봤습니다. 썬킴. 이분도 좀 굉장히 좀 감정 기복이 심하시고. 감정 기복 심하죠.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할 캐릭터예요. 바이폴라라고 그럴까. 연구할거리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이 썬킴 선생님이 이번에 책을 내신 게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네, 세계사 관심이 또 당연히 많죠. 정경 뭐 이쪽이면 세계사 관심이 제가 또 국제 관계학 전공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침없는 세계사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습니까? 혹시 세계사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뭐 사건이라든지 인물 같은 혹시 뭐 있습니까? 저는 약간 그리스 신화 이런 좀 SF류의 세계사를 좋아하는데 이 거침없는 세계사는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내 마음대로 막 쓸 거니까 뭐 틀렸다고 지적 같은 거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거침없이. 실제로 그 썬킴의 이 거침없는 세계사는요. 그리스 로마 얘기는 없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요때를 이제 주로 많이 보고 이제 근현대사 쪽에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로 20세기 역사를 거침없다는 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나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쭉 이어나가는 의미에서 거침없다. 또 아까 목차 보니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뭐 근대화 이게 좀 우라카이 하기가 좋은 시기예요. 여러 가지 좀 레퍼런스가 많은 시기입니다. 또 단어 선택 조금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라카이라니요. 하여튼 뭐 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 방송 또 좋아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아주 흥미로운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1차 대전이 왜 벌어졌나가 전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소개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일본, 우리하고 가장 또 긴밀한 영향을 미친 나라들이 이제 20세기에 펼쳤던 뭐 전쟁이라든지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뭐 이 말 그대로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 들려주던 식으로 돼 있으니까 뭐 좀 편하기도 하고, 그 지금 우리 성킴 선생님이 그 오디오 클립에서 지금 이 거침없는 세계사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봐요. 요걸 가지고 지금 또 책을 잘 묶어내셔 가지고 좀 뭐 하나로 꿰가지고 일관되게 좀 스토리를 아주 잘 구성하셨다. 사실 뭐 성킴 선생하고 같이 저희들 예전에 그 역사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떡국열차. 그렇죠. 그때도 아주 뭐 한국사에 관심이 많다고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인데 원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 허지웅 씨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아마 역사 관련된 게스트로 계속 나가시거든요.
전공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공은 본래 제가 알기로 영화 감독을 지망했는데 그렇습니까? 그 예전에 왜 역윤동과 같은데. 감독 중에 오랜만이다 역윤동. 너에게 날 보낸다. 형님 제목까지는 좀 굉장히 수준 높은 방송인데 보내지 마시고요. 그 신상욱 감독 밑에서 저 감독을 좀 했다고. 역윤동 감독이? 아니 저기 우리 성킴. 신상욱 감독 밑에서 조 감독을 해요? 뭐 연출부로 나오는데. 신상욱 감독이 굉장히 북한 갔다 오신 그분. 북한 갔다 왔다 미국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킴 선생이 미국에 유학을 일찍이 뜻을 품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고 그래서 또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서 또 영어 교육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또 그때 보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혼자 훌쩍 중국에 오지도 떠나고 해가지고 이런 역사라든지 실제로 그 역사의 현장이나 무대를 찾아가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책을 또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내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계사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근대사를 보면 우리 조선시대 얘기가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고 또 혹시 좀 조각조각 있어도 너무 부끄러운 그 역사만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애국심이라는 게 원래 독일은 그냥 항공모함도 아니고 유보트라고 잠수함을 막 만들어서 어뢰를 때리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조선에서는 앵무새 피를 궁녀의 여기 팔뚝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고이면 처녀고 흘러내리면 비처녀라고 탈락시키고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의 뭐 종주국이 될 수도 있지 우리가. 시즌 많이 올랐잖아요. 이 정영진 주린이는 편식이 너무 심해 내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발달된 과학 문명에 좀 대비되는 아픔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또 이 발전이라는 게 반드시 그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방향으로? 이 진단 키트로 발전 방향을 잡았잖아요. 김유신의 말이 또 자율주행. 이 아이디어의 토대가 됐다. 어떻게 오늘 방송 망치려고 온 거야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일당백 제가 즐겨서 보는 프로그램이고 항상 이제 박이 형님 그 방대한 지식의 누군가요? 놀랐는데 정박님 너무 진지해서 재미가 없어. 아 그래요? 이거 보다가 핸드폰 얼굴에 떨어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누워서 보시다가 졸려가지고. 이제 오늘은 정말 재밌게 한번 가보겠다는 의지. 그건 너무 좋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엔터와 오늘 결합해가지고 융복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버전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럼 그렇게 갈 거고요. 여튼 그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썬킴 씨가 이번에 새로 낸 이 책. 1차, 2차 대전, 그러니까 전쟁사가 주로 좀 많이 있으니까 아마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좋아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 전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쟁에 승리했던 그 요인이라든지 그 전투에서 주인공이 됐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적혀 있는 이 책,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이 책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어디 가요?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국부론 한번 가야죠. 네, 국부론. 국부론이라는 책 저희가 교과서에서도 참 많이 봤고 고등학교 사회 이런 정치 경제 아마 이런 과목에서 늘 이 책은 한번 반드시 언급은 됐던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때 분업의 효과 하면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희 70년대 그 분업을 하면 얼마나 이제 생산을 많이 늘어나는가가 핀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군요. 네, 그때 그 아담 스미스는 안 나왔는데 그냥 핀의 분업 효과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클립 같은 거 이렇게 한 명은 계속 접기만 하고 한 명은 계속 이렇게 깎기만 하고 이런 거 해갖고 아담 스미스가 이제 분업의 효과로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머리핀. 그렇죠. 이거를 혼자서 만들 때와 이제 분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이제 그 주물에다가 철 부어서 만들고 한 사람은 철사 만들어서 피고 한 사람은 구부리고 이런 걸 분업을 했을 때 한 사람이 한 개 만들 동안에 분업을 하면 5,800개의 머리핀이 만들어진다. 1대 5,800이요? 네. 그게 이제 이 국부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저녁 식탁론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저녁 식탁에서 이렇게 그 풍성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거는 농부나 푸주간 주인의 어떤 이타심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이기심, 자신의 이익을 쫓는 행위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부가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국부론에 주로 많이 나오고
저처럼 이제 책을 목차만 보는 사람들이 국부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흔하게 예를 드는 두 개가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다른 면을 한번 이 두 개 말고 또 있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가장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죠. 뭐예요? 뭐 국부론에 한 번 나오지만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에 한 번 그렇죠. 나오죠. 예. 이기심에 의해서 행동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어떤 효율이랄까 이런 것들을 달성할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자본가 계층이나 그 재벌 계층에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모르냐. 자유방임주의가 이렇게 효율적인 거고 무조건 정부 개입 같은 거는 자본주의의 어떤 효율적 시스템을 망친다. 이렇게 자꾸 써먹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손인데 국부론에서 실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은 일부는 그들의 논리와 맞지만 그 일단 도입부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의미로. 독과점을 무조건 경계해야 된다는 의식에서 그렇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너무 쏟아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우리 2시간 정도는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2시간이요? 저 대리 불러놨는데. 2시간은 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 쏟아내면 나중에 또 할 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국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도덕감정론이라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먼저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느낌인데. 제가 도덕은 모르겠는데 감정은 좀 있는 편이라서 뭐 대충 결합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부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겠죠? 네, 알아야죠. 예. 아담 스미스는 뭐 하던 사람이고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뭐 이런 거 정도는 우리 김희욱 연구원 한번 살짝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담 스미스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 예. 집이 부자예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에 살았었는데 우리로 치면 약간 그 강북의 구기동, 평창동 요쪽이죠. 그리고 강남은 아니지만 강북이었죠.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위쪽이니까 그러니까 강북이지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7살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워낙에 그 어머니가 지주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또 유복자로 나오는데 7살로 나오십니까? 그런가요? 아버지가 누군 아니었습니까? 일단 한번 김희욱 피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를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리라 초등학교 같은? 뭐 경기나 리라. 예. 강북에서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엘리트 교육을 받고 글래스고 대학까지 진학을 해서 거기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옥스포드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편입을 한 거죠. 그래요? 기명 편입학원을 뭐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독학으로 옥스포드를 갔어.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강북 출신이지만 그 런던의 메이저 어떤 그 업계로 진출을 해보겠다. 아니 옥스랑 캠브는 옥스캠 그게 두 개 옥스브리지 제일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약간 넘사벽이죠. 그러니까 그 두 학교가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두 학교는 거의 똑같은 그냥 넘버 그냥 1, 2등을 그냥 나누고 있는 친구들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색깔의 차이가 있어요. 옥스는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자본가들의 아들들이 많이 다닌다든지 뭐 캠브리지는 뭐 노동자들의 아들이 좀 공부 잘하는 뭐 계룡남들이 많이 다닌다 이런 차이가 있나요 혹시? 일단 옥스캠에 그 직접 다니셨으니까. 아니 저는 이제 LSE를 간 이유가 옥스캠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LSE를 또 뭐 대학 후기 대학 정도로 생각하신다고 오해하실까봐. 비슷한 동네에 있는 거죠 다? 그 다 런던에 있는데 옥스캠은 일단 그 너무 넘사벽이고 여기는 아직도 약간의 좀 레이시즘이 존재를 하고. 옥스. 그만큼 영국에서 막 뭐 전 그 영국의 뭐 첼시서부터 뭐 어디 그 귀족들이 많이 오는 학교로 알려져 있고 약간 미국으로 치면은 다 아이비지만 뭐 하버드하고 약간 예일의 또 위상같이 그런 느낌. 그렇고 이제 거기는 또 특징이 약간 유색인종은 졸업을 또 안 시켜줘가지고 입학은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은 거기서 영문학을 전공하는데 15년째 박사학위를 안 줘가지고. 진짜요? 그렇죠. 제 아는 선배분도 그 케임브리지를 갔는데 지금 20년째 귀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귀국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학위를 받아야지 귀국을 하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죠 지금. 한 20년 동안 거기 있으면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셔? 뭐 모르죠. 아, 그 정도로 굉장히 배타적이군요. 지금 현직 그 교수님보다 형이겠는데요, 그분이. 20년 동안 있다 보면.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옥스로 이제 이분은 가셨고.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이분이 먼저 써냈던 도덕 감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니 뭐 도덕 감정론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하여튼 이분은 그래서 옥스까지 가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직업 뭐예요? 직업? 이제 거기서도 이제 철학을 공부하다가, 철학 공부하다가 역시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서 글래스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글래스고의 학장까지 올라가면서 약간 뭐 금이환양으로 결국은 됐는데 교직원이었군요. 교직원은 아니고 연구를 계속했다. 아, 연구를. 네. 선생님하고 서문과 직원하고 다르잖아요. 뭐 어쨌든 이제 같은 공무원 교육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공직자 회식 금지 기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아담 스미스는 굉장히 어떤 그 자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던 훌륭한 사상가였지만 실제로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모쏠에다가 키보드 워리어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아,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평생 이분 결혼을 안 했다 그래요. 독신으로 살았죠. 그리고 여성이랑 대화하는 거 자체를 굉장히 또 막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만약에 산다면 서브웨이를 못 가는 거지. 이거 좀 메뉴 주문해야 되는데 주문을 못 해. 자, 어떻게 요 정도 되겠습니까? 이거? 아, 예. 뭐 근데 그 사실 이제 그 도덕 감정론을 쓰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영국에 아주 나중에 그 뭡니까? 타운센드죠. 그 유명한 정치가. 그 사람이 그때 그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의붓아들에게 가정교사로 이제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월급이 갑자기 몇 배로 뛰니까. 가정교사 월급으로. 네, 그래서 이제 글래스고 대학 교수자를 때리치워 버리고. 아, 교수보다 더 높아요? 몇 배씩 더 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라고 귀족 자제들이 유럽 대륙 전체를 한번 여행을 하면서 가정교사와 같이 유람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몇 년 한번 그렇게 유럽 전체를 달리면서 교류를 또 유럽의 지식과 나눠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대학을 복귀를 안 하고 이제 지금 말씀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낸 책이 국부론이죠. 근데 국부론이 이제 1776년에 발간이 됐으니까 미국 독립전쟁과 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근대를 여는 능력, 참 이 정치적으로 미국 독립혁명 이게 하나의 어떤 근대 국가를 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에폭 메이킹이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국부론 자체가 지금 자본주의의 자유 어떤 그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근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말씀대로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람이 치밀하게 4가지 정도의 어떤 학문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출발한 거거든요. 과연 근대 사회라는 게 그 이전에 왕과 귀족들이 다스리는 사회보다 좀 뭔가 나아야 된다. 과연 나아질 수 있는가를 규명을 한 거죠. 이렇게 합리적이다. 첫 번째가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자연 신학, 두 번째가 윤리학, 세 번째가 법학, 그 네 번째가 법학의 한 파트로서의 정치 경제학, 경제학이죠. 요 4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근대 사회를 질서를 규명하고 이 근대 사회 질서는 이 자유로운 것들 속에서 충분히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죠. 그렇습니다. 아담 스미스를 우리가 뭐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경제학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경제학자가 아닌 이분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제학이라는 게 또 존재하지를 않았고요. 학문 자체가 그렇죠. 뭐 통상학 이런 건 있었어요. 그때도 교역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할 때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국제 재무, 뭐 거시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일단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를 그때는 어떤 돈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해서 약간 좀 철학보다 밑에 있는 학문으로 좀 천시하고 좀 경시를 했었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부론이 1776년에 나왔는데 이때가 어떤 세계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던 해예요. 우리는 이제 영조 이 제일 말년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이제 바로 직전. 그때 뭐 우리나라 조선은 임진왜란도 끝났고 영조가 이제 나름대로 계몽군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 살기 좋았던 시절이고 이런 동서양의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일단 이 국부론을 이해하려면 동양과 서양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출발점부터가 다른데. 잘 모셨다. 일단 서양에서 경제를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이코노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코스? 요거는 집. 그 다음에 노미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관리.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코노미는 집을 관리한다. 어떤 집의 살림을 관리한다. 가사 관리.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동양에서는 경제가 경세 재민의 약자다 보니까 뭐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경제는 약간 낙수 효과, 샤워 효과 이런 거라면 서양에서의 이코노미는 분수 효과를 약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게의 살림을 잘 다스리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해지면 그게 결국 올라가서 국부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서양의 이코노미고 그다음에 동양에서 얘기하는 경제는 나라님이 다 덕을 베풀고 막 잘해야 개개인의 백성까지 나중에 결국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이 이제 조금 다른 전혀 거죠. 다르네. 이게 또 어디까지 저는 확장을 해서 생각하냐면은 국부론에서 날아오는 부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웰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한자로 이제 부자를 쓰는데 요것도 서양하고 동양하고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르죠. 부의 개념도. 동양에서는 이걸 약간 어떤 질이나 그 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수식어로 써요. 그러니까 분홍, 빈농, 뭐 빈자, 부자 뭐 할 때. 근데 서양에서의 웰스는 우리말로는 부지만 사실 이건 어떤 그 퀀터티에 그러니까 양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부가 많다 적다를 얘기할 때 부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양이 중요한 그 측정 단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그 부는 약간 질적인 의미. 그다음에 서양에서의 웨하스는 약간 그 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는 특이하게도 국부론에서 약간 동양의 이런 그런 어떤 질적인 부의 개념을 섞어서 썼다는 게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본 포인트예요. 확실히 이 대화가 좀 풍성해지네요. 이제 좀 돌아가도 되고. 아니 아직 좀 계셔봐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담 스미스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좀 오긴 했는데 부의 개념까지 좀 오긴 했는데 아담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남은 게 좀 있죠. 뭐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또 아담 스미스 개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지금 말씀대로 스코틀랜드 출신이잖아요. 그 스코틀랜드가 18세기 초반에 이제 그 결국 이제 잉글랜드 쪽으로 이제 결국 뭐 흡수합병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또 경제사학자들 이야기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뭐 스코틀랜드 계몽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아담 스미스라든지 그 퍼거슨이라든지 여러 이제 지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교육이나 학문의 꽃을 피웠다는 거죠. 사실 아담 스미스 국부론도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단순하게 한 사람의 천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18세기 초반부터 그런 어떤 충분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교육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우리하고도 시사하는 바가 크긴 크죠. 그리고 뭐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좀 모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치면 약간 뭐 미국식 영어로 너드라고 해야 되나요? 좀 괴짜 천재 같은 너드시한 그렇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와일드하고 파격적인 그런 표현을 잘 쓰고 이러지 않고 평소에는 트리플 A형 같은 캐릭터였다는 거예요. 소심하고. 하지만 이제 어떤 글만 쓰면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사상가적인 면모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고. 키보드 워리어 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말씀. 키보드 워리어, 여포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집중이라고 할까 이게 하나에 몰입을 하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느 순간 몰입을 했을 때 잠옷을 입고 그냥 쭉 그냥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뭐냐 이러니까 자기 깜짝 놀랐다. 이런 적도 있고 대화를 하다가 너무 몰입을 해버리면 계속 이제 커피에다가 이제 우리가 커피를 탈 때 설탕을 넣고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빵하고 뭐 잼을 버터를 넣고 나서 이 맛이 없다고 계속 커피에 뜨거운 물을 넣고 왜 이래 이 커피가 맛이 없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만큼 그런 일화를 보면 전형적인 약간 천재기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캐릭터였다고. 그런 일화를 보면 또 저는 커피가 또 생각나네요. 1kg 커피라고 나왔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연탄가스 스며들듯이 국부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광고가 스며드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온 거야. 오늘? 내가 이 일당백을 그 재미로 본다고 그래. 이게 사실이 그럼 이렇게 보면 오늘은 너무 좀 드러나게 들어가고 조금 좀 부끄럽습니다. 칭찬해주니까 또 본 기량은 더 좋다. 원래는 이게 훨씬 이렇지 않죠. 엉뚱한 데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냥 좀 솔직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커피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그래서 1kg 커피는 말이죠. 대표가 이상호 대표라고 있습니다. 그 이상호 대표가 전 세계
투어를 합니다. 커피 투어, 원두 투어. 아담 스미스하고 비슷한데. 그랜드 투어. 네. 북부론 쓰기 전에. 그란 투리스모. 그리고 이제 투어를 해갖고 정말 좋은 최고의 원두,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든 뭐 콜롬비아든 어디든 하여튼 있으면 그냥 가서 그 농장주와 직접 계약을 합니다. 커피 내놓으셔. 돈 딱 쏘고 바로 그렇게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커피 체인점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원두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뭐 좋은 원두 일단 재료가 좋으니까 맛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돌면서 원두 깨기를 하고 다니시는. 네. 그래서 너 원두? 나 이상호. 여러분들이 이거 네. 방송 나갈 수 있겠어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원두에 신경 많이 쓰시는 1kg 커피 여러분도 이 원두 한번 그 맛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콜드브루 그리고 드립백 또 원두로도 느끼실 수가 있는 이 다양한 형태로 즐기실 수 있는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커피 맛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드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결국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스코틀랜드 계몽처럼 네. 그런 것들의 정점 속에서 이런 좋은 어떤 학문적 결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 또 그 분위기가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존중해주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당시에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죠. 네. 아담 스미스가 나중에 뭐 스코틀랜드 관세청장 같은 역할도 세관장 역할도 했는데 그 영국의 수상, 당시 영국 수상하고 이런 네. 유력자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담 스미스 입장하니까 다 이제 기립을 하잖아요. 빨리 앉으라고 하니까 그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죠. 영국의 당시 수상이. 저희들은 모두 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이 앉으시지 않으면 저희들 어떻게 앉겠습니까? 먼저 선생님께서 앉으십시오. 네네. 이 정도로 이제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은 안 했지만 태어나서부터 물론 뭐 아버지도 일찍 그가 여의고 했지만 네. 그래도 끝까지 오히려 좀 뭐라고 할까 영광된 삶을 누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존경받는 예, 존경도 받고 돈도 뭐 나쁘지 않았고 런던 전경대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아담 스미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걸려 있고 뭐 이렇습니까? 그림 같은 거? 학교에서는 전혀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런던에서. 그긴 옥스포드. 옥스포드에 걸려 있을래나? 지금 우리 학교 비하하는 겁니까? 아담 스미스도 들리지 않았다고? 아니 근데 아담 스미스는 영국 뭐 어느 저 경제 뭐 학과든 이런 데서 다 존경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명이인도 또 많으니까.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가 우리로 치면 약간 뭐. 아니 스미스라는 성도 많고 그죠. 아담도 참. 이상호쯤 되나요 그러면? 네. 네, 이상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 때는 그런 삶을 좀 사셨고, 그럼 어떻게 이제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갈까요? 그 전에 또 그러시죠. 얘기하실 배경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배경을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은 당시에 결국 그 자유주의라고 할까요? 이게 영국이 세계 어떤 인류에게 제시한 가장 이념적인 공헌이라고 할까? 그걸 네. 자유주의를 제출한 건데,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당시 그 유럽이란 나라를 우리가 중세를 잘 보면 중세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잘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작은 단에서 모여 살면 괜찮을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가 중세 유럽 같은 경우 한 1000개의 정치 단위로 쪼개져 있잖아요. 각 네. 작은 왕실도 있고 영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왕위 계승 전쟁. 어디 누가 죽었다 하면 그 왕이 나도 내가 이을 거야 해가지고 왕위 계승 전쟁을 계속하고 종교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주 세력이라든지 중세 질서가 허물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근대 국민국가가 나오게 되잖아요. 국민국가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그 전에 뭐 절대 왕정이 좀 존재합니다만 일단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좁은 아주 작고 뭔가 작은 어떤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네. 작은 공동체에서 질서를 만드는 건 아주 쉬운 문제잖아요. 필두지키기 쉽잖아요. 몇 명 안 되고. 몇 명 안 돼. 근데 이제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다. 네. 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 질서를 만들어내느냐, 유지를 하느냐. 근데 지금까지는 왕이라든지 영주가 뭐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뭔가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거냐.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바로 토마스 홉스의 그 우리가 사회계약론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네. 자, 이 사회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자, 그러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된다. 그냥 가만히 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 일정하게 우리가 권리를 좀 양도를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걸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자. 그런데 이제 로크라든지 루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자유주의잖아요. 인간의 어떤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네. 얼마든지 이 질서를 그 이전에 왕과 영주보다 더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이게 인간 본성에도 맞고 더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결국은 어떤 분이 이야기가 그게 경제에 적용한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애덤 스미스는 결국 이게 아까 말씀대로 뭐 그 도덕 감정론도 말씀하셨고 네네.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본성에도 이런 것들이 맞는데 결국은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결국 인간은 그 좋은 인간이 된다든지 좋은 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이제 국부 물질적 부를 많이 만들어내면 결국은 좋은 세상 좋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이제 그런 사상 배경이 그렇죠. 이 사회를 거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근대 사회라는 네네네. 것을 해명하고 이 근대 사회 질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결국 이 국부론을 네. 쓴 거 아닌가. 예. 그때가 저 뭐 증기기관 만들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이제 였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그때는 조금 네. 약간 프랑스나 스페인에 대해서 조금 열등감이 있었을 네, 네, 때였어요. 왜냐면 프랑스는 굉장히 막 그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 네, 네. 비옥한 토양과 네, 네, 네. 자연환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막 스페인은 막 무적함들을 거느리고 다니니까 바다 밖에 나가면 이제 영국이 또 눈치 보게 되고 이런데 네, 이제 네. 영국이 그 중간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유럽의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가 좀 치고 나갈 어떤 기반을 마련할까? 그게 네. 사상이든 어떤 자원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떤 뭐 기반이든 간에 그런 이제 딱 그 상황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상당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와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임스 와트. 그렇죠. 네. 그 와트가 이제 전기기관은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 네. 와트가 이제 일종의 개량을 만들고 완전히 그걸 이제 새로운 걸 만든 사람인데 네네. 새롭게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네네네. 혁신을 이뤄낸 사람인데 바로 그 와트를 이렇게 투혼을 해주고 돌봐준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죠. 그래. 그 당시에 글래스고 대학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네요. 예, 이게 참 보면 역사라는 게 또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때만 하더라도 영국이 이제 원탑 찍기는 조금 전. 아직 전이죠. 그렇죠. 원탑은 19세기.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국이 이후에 원탑을 찍게 된 거는 이런 사상적인 배경이나 이런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고 아마 또 많은 국민들이 그때부터 홍삼을 좀 많이 즐겨 먹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식민지 개척하러 나가면은 힘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백지향 홍삼을 이제 우리도 한번 많이 먹어서 우리도 이제 원탑을 한번 찍어봐야죠. 뭐 영국이 뭐 나라가 커서 네. 원탑 찍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소백지향 홍삼 가정의 달 할인 행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1년에 딱 3번 진행되는 홍삼 제품 3+1 행사. 홍삼액과 홍삼 스틱, 어린이 홍삼액 이걸 3+1으로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5월에 정말 선물할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가정의 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런던 전경대에도 좀 보내드려야죠 교수님한테. 홍삼 제품 좀 보내세요. 홍삼을요. 네, 런던 전경대 교수님들 빨리 박사학위 받으셔야죠. 네. 근데 LS이든 뭐 해외 대학도 그 교수님한테 뭐 양주 한 병 갖다 드리고 이런 문화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대학 교수님들이든 다 술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본래 그 그리스 시대 때 네. 소크라테스, 네.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네. 그 선생님에게 보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에는 보수를 주면 안 되는데 어. 선물을 줘야 된다는 아. 거죠. 우리 공자님도 항상 학교 끝나고 이제 학업을 어느 정도 마치면 네.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선물은 받는 거다. 아. 이거죠. 네. 그래서 홍삼. 고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네. 예, 소백지향도 네. 거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백지향 홍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선물 세트 그리고 여러분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함께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소백지향 한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부는 이제 광고는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담 스미스,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세자를 줄이니까 국부론 하니까 뭔가 딱 그 되게 짧고 간결한 무슨 그 딱 그 정리해 놓은 소적 같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제목도 원제가 An 아.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n Inquiry on inquiry. 예. 네.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그러니까 국가의 부의 원천과 본능에 대한 면밀한 연구예요. 네. 원제는 그렇죠. 풀네임이. 네. 근데 그냥 국부론으로 그냥 우리가 줄여서 더 wealth of nations 하니까 그냥 국부론이 됐는데
그냥 국부론만 딱 듣기에는 사람들이 그냥 국가의 부를 다루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네네. 국부론의 이 풀네임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국가의 부가 아니라 그렇죠. 개인들의 부가 어떻게 형성돼서 국가의 부로까지 확장되는지를 고찰한 책이다.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부, 그러니까 웨어스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교환 가치다. 이거는 뭐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막 적립하고 막 저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누구와 또 이렇게 교환을 해야 이제 거기서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그 국가 부의 원천이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고. 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부동산이나 뭐 주식 뭐 이런 현금이 많은 이런 사람들도 다 부자라고 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게 그 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그 어떤 사람 뭐 정영진 씨, 뭐 정박 형님, 뭐 나 이렇게 어떤 사람의 부는 그 자산을 이 사람은 이제 스톡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식하고 같은. 그 자산에 의해서 부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을 얼마나 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지 그 생산에 연결되어 있는 교환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다. 설령 지금 내가 부동산 없고 설령 내 지금 현금은 없어도 교환 가치만 많이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난 부자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몇백억대 건물을 갖고 있어도 뭐 공실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를 하는데 통장에 내가 지금 가진 돈은 별로 없고 직원들 월급 주는데 막 그 매달 쫓기고 허덕이지만 그렇게 많은 고용의 어떤 그 자본과 노동의 생산 가치를 굴리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까다로운 개념 같지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이제 100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100억 있으면 부자네라고 하지만 그쵸. 실제 그렇지 않고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는 100억을 은행에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그건 부의 개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머니 스탁. 돈다발에 지나지 않는다. 네네네. 이게 부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이든 뭐 어떤 그 스톡의 개념인데 아담 스미스는 부라는 거는 자산 그 스탁의 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산의 수단으로 이제 딱 그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거를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본화를 거쳐서 노동하고 결합이 된 다음에 생산되고 교환되고 분배되고 또 소비되고 이게 이제 어떤 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의 가치가 당해 다 소비가 되지 않고 계속 저축돼서 다시 자본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어쨌든 부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그 중간에는 이런 자본화, 그러니까 이게 노동과 생산을 거쳐서 한 바퀴 돌아서 올 때만이 진짜 그 부의 축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 계속 움직이지 않고 쌓여있는 부는 부라고 할 수가 없다. 대략적인 감은 잡히는데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 저쪽의 상태를 부연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책을 보니까 결국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는 부라는 것은 결국 이제 토지와 노동 생산물 그게 이제 부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노동 가치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라는 것은 화폐, 금과 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니까 그 살 수 있는 것이 부고 지금 말씀대로 그 살 수 있는 것들을 결국 소비할 수 있는 걸 정대시켜내는 게 이제 결국 부가 정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이제 팽배했던 생각들은 금과 은만 많으면 부자 아니냐.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봐라. 금은이 많아졌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라가 더 가난해지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이제 금과 은 화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계속 교환을 해야 되니까 결국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결국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긍정하는 걸로 나아가고 그 교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이거 사주면 내 금덩어리가 하나 나가고 손해본 것 같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좀 덜 가치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덜 가치가 있지만 나에게는 더 가치 있는 걸로 바꾸는 게 그게 바로 부가 되니까 서로 다 그는 윈윈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역을 장려하고 무역을 장려하고 그런 장벽을 치고 이런 것들이 반대하고 세금을 거두고 뭐 여러 가지 그 관세 조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일종의 그 방임. 이 방임을 아까 말씀대로 이런 자유 방임으로 보면 안 되고 좀 적극적인 방임. 그때 이 방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중세 왕과 귀족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볼 때는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방임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주면 우리는 잘 알아서 한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아까 말씀대로 독점이 되고 힘센 사람이 어떤 호랑이의 어떤 정의가 생겨날 거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설치되니까 토끼들은 다 죽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독점을 규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또 기인한다고도 할 수 그리고 있겠네요. 사실 그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 자본론 책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꼭 부자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배분적 정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일한 만큼 가져가고 내가 뭔가 내 어떤 비용을 지불할 때도 내 비율만큼 내겠다는데 아담 스미스가 재밌는 말 하는데 부자가 좀 더 많이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그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부자가 뭐 그렇게 돈 좀 많이 낸다고 해서 야 그렇게 그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같은 어떤 뭐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지불하는 것. 네, 부자가 좀 더 많이 우리 치면 예를 들어 교통 위반했는데 누구는 5만 원 내고 누구는 200만 원 내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언리저너블 하지 않다라고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가 생겨나는 거는 내가 바나나 5개 갖고 있고 쟤는 우유를 5개 갖고 있는데 내가 바나나 5개 중에 2개를 쟤를 주고 쟤한테서 우유 2개를 받아오면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부적절했나요? 그건 나중에 이제 효용 가치설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그렇죠. 바나나 먹으면 목 맥히네. 교환까지는 좋았는데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거에서 그건 좀 약간 오버했군요. 아무튼 이 국부론이 출간됐던 1776년 당시에 유럽은 중상주의 경제 체제였어요. 그렇죠. 중학교 때 봐야죠.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하는. 말 그대로 중상주의. 상업 중시했잖아. 뭐 상업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무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국가가 상인들의 이익을 그 상업을 옹호해주면서 일종의 독점적인 상인들의 특권을 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상주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국가들마다 다 중상주의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누가 더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냐. 그렇죠. 경쟁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남의 거를 또 이제 뺏어오려는 쟁탈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군대를 막 강화하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 많이 걷고 그리고 이제 또 식민지를 막 또 개척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또 빨아와야 되니까 또 그런 또 비용 대기 위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단 일반 그 경제 주체들인 국민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 생산해낸 부를 담보로 국가가 결국 그렇게 국채 발행하고 채무를 지면 결국 국민들한테 이 채무가 전가가 됐다 이거예요. 실제로 뭐 프랑스에서는 뭐 루이 13세가 그때 이제 그 아시냐라고 하는 아시냐? 아시냐? 그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 국채 약간 그 국공채 중에서 뭐 물가 연동 국채 미국의 팁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막 대량으로 찍어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시중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이 막 결국 고통받고 그때는 막 은행가들 막 뱅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막 그 시민의 적으로 몰아가지고 광장에 끌어내가지고 막 처단해야 된다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했는데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최근까지도 은행 이름에 뱅크가 안 들어갔어요. 프랑스 빅3 은행에 뱅크자를 안 넣는다. 워낙 그때 사람들이 뱅크에 뒤어가지고 물론 BNP 파리바의 B는 이제 뱅크 오브 이런데 앞으로 안 내미는 거지. 근데 대부분 뭐 스페인 은행도 뭐 방코 델타 뭐 다 뱅크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프랑스는 그때 한번 딘 적이 있을 정도로 이제 유럽 상황이 다 이렇게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았군요. 뱅커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바로 이 금과 은이 국부가 아니다. 아까 이제 정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교환 수단으로 쓰이지도 못하는 잉여물에 불과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가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결국은 아담 스미스가 중시했던 어떤 분업에 있어서 자본이 있어야 그 분업을 하기 위해서 대량 인력을 고용하고 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 와야 분업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만 축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가 가지고 이 물건을 팔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이 이득이 오면 그거는 잠깐 쌓이지만 그걸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부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돈은 돌아야 돈이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자본이 축적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그거를 자본화한다고 하죠. 캐피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노동과 생산에 결합시켜 가지고 이 순환하게 하는 이런 기능이 아니면
자본이 필요가 없다. 아니, 머니랑 자본, 그러니까 캐피탈은 무슨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자본은 무슨 차이 있어요? 이렇게 노동과 생산과 결합하지 않는 돈은 그냥 스톡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그냥 돈, 우리가 생각하는 돈 쌓여 있는 그냥 돈 더미. 근데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어떤 캐피탈리제이션, 자본화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그 대량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생기면 그걸 다시 이제 이 노동과 결합해서 생산으로 이끌어내고 계속 이렇게 그 순환하는 또 마중물 역할로서의 부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지금 말씀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자본 국부론에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적 노동은 지금 말씀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비생산적 노동은 소멸된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 하인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하는 순간 소멸되고 지속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발생하지 않는 어떤 서비스들, 바로 소멸되는 것들,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법률가가 법적 조언을 하는 것들도 다 비생산적 노동인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엔터테인먼트 하는 것도.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게 생산적 노동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어떤 자본가 고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자본화를 시켜가지고 얼마씩 주고 해가지고 다음에 요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시 또 불러가지고 또 돈을 준다. 이러면 이거는 생산적 노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자본화의 지금 말씀 같아요. 돈과 자본의 차이. 자본은 결국 새끼 낳을 자 기를 자거든요. 자자가. 그때 한번 우리 그 누굽니까 신정복 선생이 자본을 자자가 뭐냐면 이제 낳는다, 기른다. 돈이 새끼를 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새끼 칠 만한 돈이 그러면 그러니까 돈과 하여튼 자본은 같은 형태일 수 있겠지만 새끼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부를 만들어내면 자본이 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자본인 그냥 거죠. 돈을 내 부의 어떤 축적의 대상 이 정도면 이제 이건 돈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상당 부분이 이런 그 중상주의 비판에 할애가 됐었다는 거죠. 당시에 만연했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 스미스의 책 한 권으로 이런 게 다 고쳐지고 막 모든 게 다 막 그 정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않겠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18세기 가서 아편 전쟁이 결국 청나라 상인들이 이 유럽에 있던 그 은화를 다 그쪽에서 빨아들이니까 그걸 뺏으려고 이제 중국에 차 같은 거 비단 이런 거 이제 수출해 갖고 그걸 이제 은화를 청나라 상인들이 많이 빨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도로 뺏어오려고 이제 아편을 수출했다가 이제 전쟁이 났죠. 네네네네네. 그런 내용은 여기는 안 나오고 이 책에는 안 나오죠?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주서들은 잘 주워 드셨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상주의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전체 이익을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중상주의라는 것은 일부 집단, 특권 집단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판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비판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다 지금 말씀대로 하나씩 따져가는데 상당히 논리적인 거예요.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자급자족 우리가 한 모든 걸 다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아담 스미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에만 신경 쓰는 게 좋지. 농부가 농기구도 대장장이처럼 만들고 또 농부가 옷도 자기가 직접 만들고 이게 얼마나 그 비효율적이고 낭비냐. 차라리 농부가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살과 밀을 가지고 옷하고 호미하고 바꾸듯이 한 나라도 지가 잘하는 거에 돈을 넣어가지고 또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그래서 서로 바꾸는 게 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재미있는 게 지금 말씀대로 영국은 19세기에 가가지고 결국은 그 자유주의 무역을 막 하자고 할 만큼 최고의 나라 경쟁력을 갖추는데 이건 사실 경쟁력 갖추기 전에 논리적으로 이걸 미리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국의 국가 이익이 그 당시 이렇게 자유무역을 하면 제일 덕을 보니까 이런 책을 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책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이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빛 못 보다가 뒤에 또 이렇게 막 각광받고 이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많은 유명한 책들 보면.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고 그래요? 지금은 국부론 하면 뭔가 거창하고 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약간 후광 효과 같은 것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담은 책 중에 하나이구나. 하지만 아담 스미스 자체가 워낙 네임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책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그 정도에서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게 총 5권으로 한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보니까 아담 스미스도 쓰다가 중간에 자기도
논리가 막 이렇게 약간 꼬였어요? 꼬일 때도 있고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정신을 차렸다가 또 빠졌다 할 때도 있고 하여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약간 아담 스미스로 빙의가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 중상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또 뭐 분업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대량 생산과 대량 어떤 공급 체계는 그 개인의 이득을 중시하는 또 소상공인은 또 뭐 소외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약간 본인도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뭐 학문적 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것이 제대로 성립되기 전이니까 본인이 거의 이제 최초일 거 아니에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헷갈릴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그 워낙 그 천재들이 또 그런 면이 있지만 또 본인이 처음에 이제 국부론보다 앞서서 썼던 도덕감정론의 경우에서는 사람의 이타심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우리 인간이 뭐 동물과 다른 거는 어떤 이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살피려는 어떤 노력과 뭐 이런 게 뭐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빛을 발하고 서로 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이런 거였는데 국부론에서는 또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그 효율적인 어떤 국부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 스미스가 이제 죽기 전에 내 묘비에다가 도덕감정론의 저자라고만 써달라. 국부론 저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를 도덕감정론의 저자로 표기해 주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이렇게 두 개를 펴놔서 그 말을 안 들었군요. 안 들었죠. 뭐 출판사에서 개입을 했든지. 여튼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책은 도덕감정론. 본인은 도덕감정론의 저자로 남고 싶었다는 거죠. 아마 그러면 그 도덕감정론이란 책을 떠나서는 또 이 책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도덕감정론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지금 말씀대로 거기서 가장 중요시한 게 심퍼시가 나오는 거죠. 심퍼시.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좀 이런 점에서 좀 비판적인데 그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미 날 때부터 가족에 들어가 있고 그 가족이 예를 들어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트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치 정유소와 같은 인간 어떤 본성 자체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미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나는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자 어떤 미사여구를 꾸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자본가 입장에서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자본가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이에 어떤 순수한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고 그 본성에는 공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감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서로 이제 제일 이제 기뻐하는 게 뭐냐면 상호 공감할 때 가장 기뻐한다 이거죠. 슬프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사람들이 동감을 하지만 기쁠 때도 서로 같이 기뻐해 준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게 본성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렇게 설정을 해야지 저 왕이나 교회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는 이미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해주고 서로가 서로 기뻐해주는 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은 이기심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지만 그런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근본 바탕이 아무리 이기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공감한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을 안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쓰기 전에 도덕감정론을 딱 집필했을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마르크스가 더 약간 그 시장주의자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떤 그 노동자 계급의 이런 뭐 탄압이나 착취 같은 걸 보고서 거기서 이제 확 이제 돌아버린 건데 마르크스는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오히려 이제 그 뒤에 국부론을 쓰면서 오히려 이제 다시 이제 그 어떤 인간의 이기심에 집중하게 되고 시장의 효율성 뭐 이런 쪽에 이제 오히려 더 가치를 두게 됐다는 거죠. 그 마르크스랑 시대가 마르크스가 더 뒤죠, 한참. 그렇죠. 그 아담 스미스가 이제 18세기 사람이고 마르크스는 19세기 사람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국부론이란 책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아마 이거 읽기는 쉽지 않으실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안 읽고도 충분히 어디에서 이제 국부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만한 상태를 좀 만들어드리고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 또 요즘 워낙 이제 경제 쪽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국부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기획을 좀 해봤고요. 일단 국부론이 대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쓴 사람의
당시 상태와 그리고 시대 상황 정도는 저희가 대략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부론의 책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이론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어진 2부에서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우리 김육 연구원님 괜찮으시죠 아직?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게 98% 나왔는데 꿈에서 본 것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라고. 네, 그 2부에는 좀 안정히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부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서 국부론의 책 내용 그 안쪽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런던 오빠 고라니 우리 김희욱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